해주신 데에서 강의하실 우리 현관님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뭐 저 소개 뭐 할 것도 없는데 제가 소개한다고 제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키도 우리하고 눈도 우리한 거 이거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저 우리 같이 한 십몇 년 이 달리기를 한 우리 나상규 씨께서 길게 설명을 했는데 너무 쏙쏙들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부도 드러날까 싶어서 조마조마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동작을 여기서 해야 될지 앞에 가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소개를 하려고 했던 거는 올 여름 방학 때 한 10일 정도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소개하시는 분이 말씀했다시피 이 달리기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해에서 부산 남해 이 해안가를 해서 부산에서 다시 저 구미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강 주마까지 제가 이 달리기를 하면서 사진도 찍고 자료도 모으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얻어졌던 여러 가지 그 유용한 이 교훈이 있습니다. 인문학. 그리고 제가 이 전공이 물리학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과학의 내용을 좀 가미해가지고 나중에 시연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스마트폰으로도 나중에 자제부이든지 다른 분한테 대화할 때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그 내용들을 일으켜서 결국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생각해보는 한반도의 흥망이 어떻게 될까 하는 이쪽으로 가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가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넓은 의미로 이렇게 확장이 되기 하는데 우선은 제가 진해 출신입니다. 그래서 진해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진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아주 다른 경북 내륙 지역하고 다른 타 지역들에서 해가지고 아주 특이한 그 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자라면서 진해라는 걸 자라면서 알고 있는 거고 이번 이 기회에서 제가 정리한 자료하고는 상당히 저도 많이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되면서 혹시 내년 분황제 제가 오면 4월 초나 3월 말 분황제 보면 벚꽃이 피는 그런 봄이 오면은 진해로 가실 때 제가 이야기했던 거를 한번 되새기면서 보면은 진해라는 데가 다른 도시하고 다른 어떤 그 내용이 들어있구나. 즉 진해의 이 도시는 그 100여 년 전 이전이 없습니다. 100여 년 이후만 있고 100여 년 이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왜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해가 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내용은 진해에서 얼숙도까지라 해가지고 진해에서 부산까지만 이게 너무 길면은 너무 길다보다 제가 자료는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구미 3강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가 거의 한 200여 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해에서 얼숙도까지를 일단 끊고 다음에 한 기회 있으면은 뭐 또 재밌는 우리 그 주위에 낙동강 길을 따라서 있는 그 민속 자료 같은 이런 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보시고 그래 괜찮다 싶으면은 저한테 요청한 다음에 오늘 시점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도 있는데 유청은 경부선 운동역과 연결만 친구로 청학로 강변 대비로길 소술수라다 용화사 자본장도 뭐 이렇게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할 거고 앞에 있는 이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앙드레지드 좁은 선 앙드레지드가 세폭의 길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길이에 있더라. 책 속의 길하고 실제로 이 길하고는 다른 의미겠죠. 근데 이 길이라는 게 또 어떤 한편으로는 똑같은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 속에 길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길이에 있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인문학은 길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이 한반도 이 남한 지도인데 여기까지 제가 갔거든요. 갔는데 이 부분만 오늘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해에서 을죽도까지 해가지고 진해에 이게 경화장이라 해서 경화 5일장입니다. 5일장에서 요 길을 뛰어서 이렇게 가면서 여기 을숙도까지. 을숙도가 많은 데냐면은 그 4대강 사업의 이 낙동강 자전거 길의 시작점이자 종점입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에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여기까지만 하겠다. 근데 여기 경화동, 경화시장, 5일장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경화시장. 그 다음 가다 보면 제포성지, 세포성지나 이 건축의 이야기는 이런 성스러운 곳이 아니고 제포라는 성을 쌓았던 그 터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삼포. 삼포에 보면 이은철이가, 강은철이 불렀던 삼포로 가는 길. 그 삼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미자의 한포도대. 이가 노래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제포성지라는 게 그 외부의 침입 때문에 쌓았던 성이 고려 말에 쌓았던 성이고, 웅진외성, 앙골프 외성, 이런 그 앙골프 해전, 여기 보다시피 외성과 이 성터, 해전, 그 다음에 그 제포성지라고 해가지고 외부 침략을 막기 위해 가지고 성을 쌓았던, 고려 말에 쌓았던 이 보면은 뭔가 여기 냄새가 납니다. 뭐 어떤 냄새냐면 외부들이 자주 들락날락거렸던, 그것도 우역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노락질 하기 위해서 들락날락거렸다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이 장표에서 뭔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여기 1인 한인이라 했는데 요 지금 이게 그 구글 지도를 제가 뽑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이게 다 확대하려 하다 보니까 요 부분이 안 나가지고 요 부분만 지금 안 보이는데 나중에 확대가 보여드리더라고요. 이 1인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이고 여기는 조선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인데 여기 살던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쫓아내갖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지내는 뺨산자의 도시와 뺨낀자의 도시로 이렇게 이분화되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진해 군항을 보면은 아까 이제 제가 요 부분인데 요게 진해에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뺨산자의 도시고 이 경화 뺨낀자의 도시는 우리 조선인들이 여기 살았다라는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 2.5km, 한 2km 정도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 부분하고 요 부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대에 와서 많이 발전해가지고 요런 외곽 지역이 나오고 특히 이 지역은 진해의 신도시에 새로 경제 발전하는 신항만과 더불어 발전하는 요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보면은 이 지역과 이 지역을 가보면은 100여 년 전에 진해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진해시를 어떤 소개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은 나무를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 결국은 숲과 산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이 소비에 이 장표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제 나무 이야기가 좀 나오겠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는지를 이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 산을 이루고 그 산이 어떤 숲을 이루고 그 숲이 어떤 산을 이루느냐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전개를 하려고 하는 전개 방향입니다. 그래서 뼈아선자의 도시에 보면 일정강 전기의 흔적의 진해 군항 이야기, 사진을 보는 100년 전에 진해 시가지 원투가 있고 무한말 역사에서 일제히 진항 군항 깨항 역사, 그 다음에 근대 현대 문화유산이 진해의 둘레 곳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찍은 사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 그러고 또 끝나고 나면은 그 우리 점심 식사를 좀 밑에 여기 나가면 마주보는 저 건너편에 그 차장 저 건너편에 서비스 센터 국민시 서비스 센터가 거기 식당이 있습니다. 그쪽에 마련했으니까 뭐 한 번도 안 빠지시고 하면 좋겠고 그렇게 오시면은 뭐 가셔도 되겠습니다만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해에 남아있는 강정기 흔적이라는 것은 진해의 근대유산이 일제 강점기의 계획도시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8갈래 걸린 그 파리에 그리는 저 개성을 통해서 12거리가 있는데 이 방사성 도시로 이 교과서에도 소개되는 이런 그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양식의 근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런 해군 통제부 시설, 각종 학교 교육기관, 일식 주거, 일본식 주거 지역, 그 다음에 유흥 지역, 이런 지역이 옛날에 존재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그 사진에 제가 그 구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빼앗긴 자의 도시와 빼앗은 자의 도시 주변에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서 더불어서 그런 그 근대 유산, 그러니까 근대 건축물들이 이제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있고 못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제 제가 그것들을 해놔하고 진해는 우리가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전에 1910년 한일 합방 전에 청일 전쟁과 러시아 전쟁을 일으키는데 러시아와 일본 간의 치열한 군항 확보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 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1910년 즉 이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1912년도에 진해가 건설이 됩니다. 한일 합방되고 난 다음에 한국 정전 당시에는 이런 그 유엔 해군 기지로 유엔과 우리나라 해군 기지로 했고 그다음에 해군 사관학교가 있는 해군의 주요 거점 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초대에 말씀드리고 있는 게 진해를 소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강점을 했고 어떻게 해왔는가를 이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 역사가 고스란히 진해에 남아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해의 100년 전의 시가지가 요 중문 노타리, 중앙에 있는 노타리, 여기 찍은 사진은 진해에 산 탑이 있는, 진해 탑이 있는데, 혹은 모노레일이 요새 설치되어 있는데, 그 근처에서 찍었던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지금 우체국, 그 다음에 여기 도서관이 있고, 여기 옛날 경찰서가 있고, 이 건물이 상당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언저리가. 그래서 진해시가 이제 뒷장에는 100년 전에 시가지를 해가지고 옆에 이쪽 나머지 부분이 또 나오는데 그 부분을 올려놨습니다. 독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장옥글이라고 해서 길장자 집옥자를 써가지고 긴 집이 있는 일본식 전형적인 아파트 비슷한 건물인데 이 건물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진 속으로 들어가면서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여드리고 결국은 일본인들이 강점기 동안에 우리를 영구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도시를 만들어갖고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해 시가지하고 전에 이 100년 전에 진해 시가지하고 똑같습니다. 이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건물하고 그다음 여기 우체국 이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있던 경찰서는 없어져 버리는데 제가 이 앞으로 막 이렇게 다닐 때 그 경찰서가 러시아식 건물이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늦게 깨닫게 되는 그런 지금 그 사진을 찾아야 돼요. 사진을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요한마을 역사에서 일제 진해의 군항 개항의 역사까지를 보면은 1863년도가 즉 1800년도에 정조대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하는 말이 1800년대에 우리 조선이 망했어야 된다 이러네.
1800년에 조선이 망하지 않고 안동 김씨들이 세도를 뿌리면 세도 정치를 하기에 굉장히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63년 동안에 조선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조선의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여기에 1863년에서 1873년, 즉 10년간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이 조선말을, 구한말을 결국은 그 세국정책으로 쓰는데, 그 세국정책을 쓰게 되는 가장 기폭제가 1865년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를 이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이 도굴 하면서 여기 집권한 흥선대원군의 신기를 건드리고, 우리나라 지금도 그렇지만은 자기 부모님의 묘를 건드리자 하면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을 쓰고 척하비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린강요를 해서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871년은 미국이 또 우리나라를 침범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876년에 드디어 일본이 강화도 사건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그 후에 청일전쟁은 일본이 청나라와 한국을 지배하기 위한 전쟁을 하면서 여기에 1894년에 청일전쟁에 양무운동을 했지만은 청나라가 패전을 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1904년 이렇게 1901년 각각 1년간 전쟁을 했는데, 요일전쟁에서도 일본이 이김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합니다. 한일 합방하고 난 다음 바로 그 해에 시내에 군항을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12년 일제 군항을 개항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100년 전에 그 실화가 바로 저 역사의 언저리에서 얻어지는 그런 시가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침략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데가 시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간단하다는 것을 그림을 나타내는 흥선대원군을 집권을 하고 남영군 묘를 도굴 하는데, 오페르트가 이 사람은 중국의 상하이에 근무하면서 독일 상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묘를 굉장히 아주 신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유물들을 도굴해서 흥선대원군하고 흥정을 해서 결국은 조선을 문호를 개방시키려고, 이렇게 상인이다 보니까 개방돼야 자기가 이제 돈벌이를 할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실패하면서 흥선대원군은 더욱더 세국정책을 쓰게 되는 그런 게고, 오페르트가 썼던 검단의 나라 조선기행이라고 해서 요새 책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책에 그 당시에 조선의 역사 자료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 역설적으로 이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구한말에 우리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가를 역사적으로 엿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인양요, 병인박해, 즉 천주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는데, 병인박해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묻기 위해 가지고 프랑스 군대가 와가지고 병인양요를 강화도에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45 외자각 도서, 우리가 프랑스에서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외장각 도서가 345건이 가 있고, 응계 19상자가 약탈당했습니다. 이게 병인양요의 프랑스 침입이 되고, 식민양요는 제너럴 세먼호가 1866년에 불타는데, 그거를 책임 묻기 위해서 미국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침략을 하는 이런 계기가 되면서 더욱더 1873년까지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더욱더 강한 세국 정책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일본이 이제 강화 사건, 운노 사건이라 강화도 사건이라 하기도, 강화도 조약하고 강화도 사건하고 조금 다릅니다. 강화도 사건은 지금 운노라는 배를 끌고 와가지고
강화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여기에 또 이 조선 분들이 이거를 파괴시킨다고. 이거 파괴시키니까 여기에 책임을 묻기 위해 가지고 이 강화도 조약을 굴욕적인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1876년부터 우리나라의 부근이 그야말로 기울기 시작하는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는 시발점이 되는 게 이 강화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1894년, 95년 1년간의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일전쟁은 1904년, 1905년 일어나면서 일본이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이제 패권을 쥐었으니까 태평양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개항한 게 진해 군항이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러일전쟁 성전 기념관 일본의 해전 기념탑, 즉 일본의 해전이라 하는 게 진해 앞바다 혹은 우리 지금 동해라 하는 그 바다 부분을 일본의 해전 기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탑을 쌓았습니다. 이 탑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서모하는 이 서모를 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청개다리가 이렇게 있고 이러는데 요게 청개다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미성만이 집권하면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요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계단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과거에 이 계단하고 요 계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 이제 탑은 이걸 없애고 1967년도인가 여기에 이제 해군들 그 군함의 마스터를 여기에 그 상징하는 마스터를 여기에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게 있던 탑을 없애버리고 이제 67년도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청계는 그대로 일본 이 탑이 있었던 그 요거하고 똑같은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뒤편의 이야기고 요거는 앞면, 지금 우리가 보는 앞면입니다. 그러니까 좀 반대 방향이죠. 요 뒤편이고 여기서 보면 여기 진해 우체국입니다. 이게 1912년도가 20년도에 지었던 진해 우체국입니다. 이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근대화 현대문화유산이 둘 다 곳곳에 있습니다. 진해 해군기지 사령부, 장옥거리, 진해 우체국, 팔각정 중국집, 흑백다방에 전두환 대통령이 북부사관학교가 진해에 있을 때 6.25 때 이순자하고 뭐 이렇게 대입했던 장소를 유명한 흑백다방이고 여기 우리나라의 유명한 바다배 이런 분들이 여기 많이 날라했습니다. 시월 유신탑, 지금 시월 유신탑이 남아있는 유일한 데가 진해입니다. 그 다음에 진해경찰서, 부근 노타리, 남문 노타리, 1920년대 사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아까 그 100년 전에 사진 속으로 한번 가서 어떤 형태가 남아있는지 그래서 이걸 다시 했는데 이거는 제가 좀 내려면 됩니다만 내일 우리가 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 진해에 가서 달리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는데 여기서 해가지고 쭉 가면은 요 부분에 해군 부대 정문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해군기지 사령부가 있는데 이게 일본 건물입니다. 그걸 내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 옆에 요 있는 건물이 진해 도천 초교인데 이게 일본인들 학생들이 공부를 했던 곳입니다. 그러고 뛰어서 이렇게 이제 해군 부대를 돌고 나와가지고 해군사관학교 정문 나와서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요 전부 다 거리가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 거리들이 전부 다 일본이 빼앗은 자의 도시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기 중국 영해루가 있고 여기 팔각정이 있고 우체국이 있고 요 보면 경찰서가 있고 시월 유신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장옥거리가 있고 하는데 진해탑 탑산에 탑 있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많이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해 해군기지 사령부 지금 실제로 해군 안에 들어가면 이 해군기지 사령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건물이 우리나라 건물이 아니잖아요. 일본 요양부입니다. 즉 일본이 러시아 전쟁 이루고 난 다음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이런 그 전투기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등록문화재 164호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보면은 요걸 멀리서 본 건데, 그 다음은 손원일 제도이라고 우리나라의 초대 이 해군 참모총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은 일본 근무를 안 갔습니까? 그 다음에 장옥거리에 1920년대 요 부분인데, 여기에 앞에 여기서 보면 요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요쪽 보면은 그대로입니다. 요 일본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해는 일본식의 건물이 낡았지만 곳곳에 보입니다. 일본에 요새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일본집이다 이렇게 보시죠. 좀 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일본집. 그 다음 진해 우체국. 그 다음에 팔각정이 러시아 건물인데 여기 있습니다. 요게 보면은 자주 그 당시에 제일 높았던 건물이다. 라는 거죠. 상징인데. 그 다음에 중국집 원해로인데 영해로에서 원해로 바뀌었는데 이게 중공군 이 광곡포로 출신인 장철현 씨가 중국 짜장면집을 열었는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왔고 장기수 총도 반대 갔다고 돼 있고 임근태 감독의 장군들이 잘못 썼네. 장군의 아들 촬영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요 앞에 요래 보이는 이거는 리모델링 한다 해서 선폭이 중한데 이게 100여 년 전에 어떤 사진이었는지를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요게 요 옆에서 보면은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흑백다방 이것도 일본식입니다. 흑백다방.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중섭, 윤희상, 조선남, 윤찬, 신순수 이런 분들 문예인들이 여기에 자주 6.25 전쟁 대구까지 지금 다부동 전적 기념관이 있듯이 다부동까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가산까지. 그때에 문인들이 진해하고 부산에 이렇게 많이 거주했는데 이런 분들이 여기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랬다. 진해에 경찰서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철거되었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막루가 있는데 이게 소방서하고 같이 썼기 때문에 막루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무뒤 막루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걸 본 것 같습니다. 뒷뜰이 이렇게 생겨 있고. 이게 없어졌지만은 저는 이걸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10월 유신탑, 말도 안 되는 10월 유신탑이 군도시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 아닌가. 기념은 안 하고 있죠, 이제는. 그리고 충무공 동상은 부근 오타리에 있는데, 실제로 충무공, 우리나라의 최초의 충무공 동상이 세워진 건데, 이게 강남구에 있는 이 충무공 동상하고 모습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이것보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 힐난이 아니고 굉장히 그만하게 쓰가 있는데, 여기,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뭐라 합니까, 근엄하게 이렇게 쓰가 있는 이런 거고, 여 뒤에, 그림, 옛날에 이현상 시인이 글을 써갖고, 글을 올려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 노파리에 가보면은, 이순신 장군의 진중음이라는 속에 김구 선생의 방문에서 김구 선생 책이 있는데 서해 어령동 명상 소목지를 해가지고 바다를 보고 맹세하니 고기와 용이 움직이고 산의 맹세는 소목이 아는구나 하는 진중음의 글씨가 이렇게 써가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사진 속으로 요게 지금 약 100년 전의 사진입니다. 요거하고 여기 보면은 요게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사진인데 위치가 이제 정확하게 좀 더 여와서 찍어야 되는데 여 찍으려고 하면은 나무가 많이 가려져 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찍은 건데 결국 요 옆에 건물하고 요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흔적이.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건물이 크게 썼지만은 진해는 요거는 이제 내과거든요. 내과인데 이 다리가 보면 요 정도 폭이 나무 다리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콘크리트 다 돼가지고 우리가 폭이 좀 많이 변한 것지만은 그대로 본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진해 1920년대에 요 부분이 그대로 확대해가 보면은
지금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 흔적이. 요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 흔적들이 진해는 가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쪽에도 가면 이 흔적이 남아 있고 많이 그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요 건물 요 흔적인데 그러니까 그 밖에도 이 흔적들은 일제시대의 그 잔재 그 흔적들이지만 현재도 바로 요 시계방이 있는데 여기에 시계점이 있대. 그 비슷한 사람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그 당시 시계점이 지금도 시계점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사진 속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은 진해를 가보면은 저 건물이 좀 낡고 이상하다 싶으면 다 일제 건물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빼앗긴 자의 도시 이 도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빼앗긴 자의 도시인데 경화동인데 진해의 아픈 역사 앞에도 그 아픈 역사 저쪽에서 살던 그 빼앗은 자의 도시 여기서도 살던 많은 조선 백성들이 한 2,000명 정도가 여기로 다 강제 이송을 당합니다. 근데 2.5km 딱 떨어졌거든요. 이게 2.5km는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2.5km에 이 그 조선인들을 여기다가 분리해서 이렇게 이송을 시켜놨냐면은 거주를 시켜놨냐면은 이를 풀이묻기 위해 가지고 여기다 해놨습니다. 옛날에 여기에 건물이 없었고요. 근데 2.5km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아주 집도 초라하고 작습니다. 작은데 거기에 그 건물을 보여드립니다. 요런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아까 지금 대화동 거리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분들이 1920년대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분들이 일본의 약장사가 와가지고 레코드판을 이렇게 틀어주고 있어요. 거기에 얼멍절멍 모여있는 이분들이 그 당시에 쫓겨갔던 우리 조선 백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학생도 있고 노인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살면서 굉장히 일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라는 그런 걸로 우리가 상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해 경화동 사진이 그다음 100년 전에 경화동 설계도가 요게 45년도에 미군이 항공 촬영을 해방되고 나서 항공 촬영했는데 그게 그대로 그 설계도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요 번호를 붙인 거는 이 경화동 거리가 소방 그 당시 소방거리를 소방하는 이런 쪽으로 나왔던 것인데 지금 위성 사진으로 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쪽에 요게 경화동이고 요게 진해에 일본인들이 사는 거리인데 그 거리가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현재 위성 사진으로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비옥의 땅에 진해는 실제로 백미명분 위생을 해서 했는데 대선 벼락이라 했고 그러니까 한국 조선 내에서는 공부는 별도로 시킨다라는 이런 정치 개념에서 피지배자와 지배자의 차별화 정책을 했고 2.5km라는 것은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런 건데 실제로 이 노역을 우리 진해에서 해난 거는 제가 사진을 찾을 수 없지만은 그 당시 일제 강점기 동안에 어떤 노역이 있었는지를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제 노역 사례인데 어제 강제 노역 하는 소년들인데 테이블을 까는데 일본 순사들이 수가 있고 이 어린 소년들이 테이블을 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일제 강점기 동안에 일본으로부터 많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노역 동원이 됐다라는 그 흔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천 황현 선생의 매국노 이지용 이건데 진해를 얼마나 악랄하게 빼앗았나 하는 것을 황현 내천 나록에 잘 나와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나와가 있고 이지용 왕족 내부 대신은
그 고종 황제의 제가도 안 받고 빨리 이 땅을 듣기 주라 그래가지고 했던 건데 실제로 매천 황영과 이지영 의 사진을 모국노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매천 황영 선생이고 이 이지영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진해가 왜서 형성되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숨은 뜻은 진해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을 지나서 진해와 같은 일들이 재판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진해 제포성지, 제가 이제 제포성지로 아까 쭉 이렇게 가면서 제포성지가 뭐냐 하는 걸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보니까 고려 말에 세웠던, 건양왕 때 세웠던 성이다. 왜 어떤 성이냐? 이 외구가 하도 이 침범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 고려 말이 어쩔 수 없이 그 성을 외구가 못 들어오는데 외구가 그 당시 외구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이 사진이 나오는데 외구는 그야말로 빨갛거든요. 칼 하나 들고 칼 하나 들고 뒤에 올 것 같은데 요 외구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외국의 모습이. 이런 그 하의를 입지 않고 평활과 칼을 대적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포성지라는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이 제포성지라는 게 이 성터가 여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진해 제포성지가 어떤 역사적인 그걸 가지고 있냐면 1390년 공양왕 때 고려말 외국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처음 쌓았고 1436년에 제포가 세종이 개항을 하고 그 다음에 1437년에 외구의 불법 유류를 막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다시 해군기지를 옮겼고 성종 때는 다시 경상우도 우수역으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건물이 좀 성터가 남았다 해가지고 제포성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스러운 곳이 아니고 성터가 남아있는 곳이다 라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대단한 역사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흥균의 그 나의 문화 답사기에 많은 만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굉장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1390년에 근데 조선이 언제 망합니까? 조선이 한다. 고려가 언제 조선이 개국을 하냐면, 이성계가 개국을 하냐면 1392년입니다. 1390년에 이걸 쌓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뭔가 이상한 임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제포 성지가를 통해 가지고 이 성을 쌓았던 게 왜 쌓았느냐면 하도 일본 외구들이 많이 쳐들어오니까 체계적으로 노랗게 하니까 그게 못 이겨가지고 이 공양한테 쌓았는데 이 쌓기 전에 1350년 이후로부터 40년 전에 경림외구를 해요. 외구가 세계적으로 쳐들어옵니다. 고려에 대한 외구의 침입, 고려의 멸망인데 최초 침입은 1223년 외구가 우리 한반도를 침입한 건 신라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 때 최초 침입은 1223년에 했는데 이게 영몽연합군의 그 원나라가 그 일본을 치기 위해 가지고 1차, 2차 그 영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대구가 남해 안에 약탈하는 게 많이 없다가 거의 없다가 고려 왕조 멸망을 하는 1391년 대국이 1396년에 1350년과 이 91년 40년 사이에 총 394건의 외구의 침공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외구의 침공. 이게 요 옆에도 해놨습니다만 다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그게 고려 말의 침입에 의한 한반도 변화가 엘리트 군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외구가 쳐들어온 그러는데 여기 이광실, 이승경, 최영, 흥산대첩, 나세, 최무선, 진포대첩, 관음포대첩, 이승계의 황산대첩, 박이 이런 아주 유명한 그 당시 고려 말의 군부가
들어서게 되고, 왜? 일본이 하도 침입하니까 일본을 쳐부수기 위해서 강한 군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유명한 분들이 다 나온다. 엘리트 군부가 나온다. 그 30년 넘게 전국토와 외국과의 싸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쟁 영웅을 출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신앙 무장 세력의 이승계가 등장하고 이승계가 세력을 얻고 이하도 해공을 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그 계기인데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외구가 침입하면서 외구를 무찌르고 하면서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이승계가 결국은 그 백성들의 이 신망을 얻어서 이렇게 이 조선을 건국한다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 말의 외구의 침입이 394번, 40년 동안 394번 같으면은 1년에 몇 번이 일어난다고. 10번씩 그 침입했던 그 흔적들이, 이 보세요. 이 임진왜란이 아니고 고려말 외국 침입했던 그겁니다. 이 곳곳에 이런 식으로 침범을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쑥대밭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제거할 수 있는 장군이 나타나는 게 이승계다. 백전백승했던 이승계, 그 백전백승했던 이승계가 결국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개국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백전백승을 하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역성혁명을 한 이승계가 임진왜란 때 또 누가 나타납니까? 이수신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이수신 장군은 24전. 대부분 대전사상 이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이승계의 이상에 가는 성웅 이수신이 나타나니까 선조가 이승계 자기 선조가 생각이 나가지고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계속 이수신 장군을 죽이려고 했다는 게 이런 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장수가 계속 승승장구를 하면은 자기 선조보다 이수신 장군이 더 인기가 좋으니까 나중에 그 조정을 덮어버리고 왕이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수신 장군을 굉장히 나중에 사형시키기까지 하면서 나중에 명랑대첩 이기니까 영화 보셨죠? 명랑대첩에 뭐라고 선조가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승진첩을 이렇게 내려주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한개없이 올려주는데 면사, 면할 면자, 죽을 사, 너는 죽음만은 면해준다. 이렇게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거기서 이걸 엿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역사 엿보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고 웅천대성 이제 가봅니다. 웅천대성 보면 이게 보면은 이게 70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때 이 웅천대성이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시작을 하면서 1597년 정유재란으로 해서 풍신수길이가 죽으면서 이제 왜란이 끝나지 않습니까? 왜란이 끝나는데 이 임진왜성에 보면은 이 성이 왜군들이 여기 죽치고 앉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포성지는 고려 때 쌓아가지고 아까 그런 역사를 보여줬고, 근데 권희씨 육군하가 소서행장이 진을 치고 외관에 제2기지로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죽치고 앉았어요. 임진왜성에. 그 다음에 아까 권희씨 육군하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권희씨 육군하가 1만 8천 명을 끌고 부산진해서 제가 자군장도라는 밀양 쪽에 다음에 시간 나면 가겠습니다만 밀양 쪽에 가보면 자군장도라는 데 있는데 그게 이게 18,000명을 끌고 자군장도를 하는 게 벼랑이 난 길인데 그건 못 가니까 나중에 특공대를 해서 밀양 복사 박진 300명을 몰살시키고 파죽지세로 올라가면서 문경 넘어서 탄검대 신립장군을 바로 무찌르고 올라가는 이 권희씨 있거든요. 보세요. 요즘에 먹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 권희씨 비나가가 웅천레슨에 진을 치고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앙골레슨이라 해가지고 외장 햇반 안치 와키사카 야사하루가
명랑 예전에 명랑 대첩에 나오는데 명랑 영화 보셨잖아요. 후구 선거는 아닙니다. 후구 선거는 또 다른 이유고 유신 장군 굉장히 그러니까 조심해라고 하던 그 장수가 와키자카 야사하루입니다. 참 재밌는 역사가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은 도가무이가 이게 와키자카 야사하루, 이 부르시마 미치부사. 근데 와키자키 야사하루가 한산 대첩에서 패배를 하고요. 완전 패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르시마 미치부사는 목이 잘리는 장면이 뭡니까? 근데 이런 장수들, 그러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만 이순신 장군만 보면은 잘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다 백전백승을 했다라는 거고, 이 와키자키 야사하루가 일본에 따라가서 덕천가강,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풍신 수비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그 풍신 수비를 이 가신이었다가 덕천가강으로 붙고, 덕천가강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붙어가지고 아주 천수를 누리 바로 죽은 게 아니고, 우리는 돌아가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 살아가고 일본의 임진왜란에 대한 평을 남기는데, 평을 남긴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키자키 야사하루 누군가? 용인전투에, 임진왜란 용인전투에 이 지금 왜군 1000명으로 5만 명을 우리 조선 병사들을 다 죽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화도 보면은 참 안타까워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한산 대첩에서 졌고 대전 기록을 남겼는데, 나는 승적됐고 적장은 침착이다. 이순신 장군은 침착이다. 나의 전투는 단순했지만 그의 전투는 치밀했다. 나는 적장 앞에 꼼짝할 수 없었다 하는 패전 기록이 남아있고, 이순신에 대한 평경 한번 보죠.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자로, 가장 미워하는 자도 이순신이다. 가장 좋아하는 이도 흠모하는 하고 숭상하는 자도 이순신이다. 가장 죽이고 싶은 이도 이순신이며 가장 차를 함께 마시고 싶은 자도 이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런 사람들이 평을 써놓은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해 안곡도 굴광이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 거북선을 이렇게 여기에 정박을 시켰던 그런 흔적입니다. 자, 이게 여기서 이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일본이 아까 저게 웅천 외성하고 앙골포 외성을 이렇게 죽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죽치고 7년 동안 앉아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 일제강점기에 위안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문제와 같은 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유승용 징비록에 임난종후 외란이 끝난 후에 유승용 선생의 징비록입니다. 이게 경상도에는 온몸에 잔털이 덮이고 원숭이가 흡산 울음이 내는 아기가 태어나는 일이 잦았는데, 이때 선조가 이상하게 여기가 경상도 관찰에서 연유를 보고하기를, 경상도는 외적의 강간이 극심해 조선의 순사혈통이 끊기지 이미 오래되어서 합니다. 라는 이 말이나 위안부 문제나 뭐가 다릅니까? 임진왜란, 지금으로부터 거의 450년 전 이렇게 임진왜란하고 그 후에 위안부 문제하고 다를 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이 또 한편으로는 임진왜란은 한편으로 또 어떤 전쟁이냐 하면 도자기 전쟁입니다. 도자기 전쟁. 웅천도봉 오날이라고 하는 시에 한탄하는 이런 있는데, 이게 끌려갔던 자기 남편을 그리워해서 이런 시가 고향을 그리하며 불렀을 것 추정하거나 하는 이 시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게 도공들이 엄청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강해군 시절에 도자기 굽는 도공들이 다 끌려가고 조선에 도자기를 못 구웠답니다.
근데 그 흔적이 지금만 말씀드려요. 지금 그 흔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본 3대 도자기, 사스마 도자기 신수관 잘 아시죠? 이 카와치 도자기 인천 출신에서 아리타 도자기 중국 공주 출신이고, 이 남원 출신이다. 이 각 경상도, 충도, 전라도 이 도공들이 수없이 끌려가는데 거기에 대표 도공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인진해한테 일본에 끌려간 도선 도공이 진해 운천에서는 거반 종차관 A라는 그 여성인들이 끌려가는데 이분이 나중에 고려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신표가 됩니다. 이렇게 끌려가고 120여명 충청도 홍대에서 3편 전라도 남원에서 신수단 이분들이 지금도 일본의 도자기의 3대 도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후손들이다. 후손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스마 도자기 신수관 이 도자기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신수관. 그 다음에 이 신수관이 14대 이 신수관인데 이 신동아에 나온 내용인데 2008년 3월에 사스마 도자기의 pit조 신수관 그릇을 굽다가도 꿈을 꾸다가도 불현듯 떠오르는 게 고향이되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지니어라니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라는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시 도자기 인천 출신 도공인데 이 도자기 굉장히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 도자기가. 이게 이 일본 황실의 이 의용품으로 들어가는 도자기인데 인천 제프 아까 전에 그 도자기가 A 고려 할머니하고 그반 종차관이 이게 아까 여기 그 제포에서 이렇게 밥에서 히라도 이렇게 건너간 흔적을 지도에 나타냈고요. 그 히라도 도자기는 인천도공 거간 아들 상노조가 만든 거간과 상노조가 만든 도자기가 이 히라도 도자기 박물관에 가면 있고 인천형 사사발이 고려 할머니라는 A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 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할머니가 지금 이렇게 내가 아니다 이 인터넷에 있는 걸 좀 때렸었는데 부산 신사라 진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신격화 돼 이렇게 모셔져 있다. 그 다음에 아리타 도자기의 도공 2, 3편 일본의 도조 2, 3편이라고 써놨습니다. 시나마 나오시게라는 이 영주가 이 인지니어한테 와서 중신 수길이가 이 시나마 나오시게를 시켜가지고 도공들을 데려오라 할 때 이 도공, 이 3편 도공이 이제 붙잡혀 갔는데 이게 지금 가보면은 신격화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나베시마 나오시게가 이렇게 생긴 이게 나옵니다. 또 기요마사 가동청정의 희화장들 참전해서 이 일본 장수가 임해군과 문화군을 상대해서 공을 세우고 갔는데 이게 2, 3편 도공을 데리고 가서 미야자키 도자기를 읽게 했던 그런 장군입니다. 도서 2, 3편은 공주 출신인데 여기인데 유럽의 그 마이센 도자기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칼로 이렇게 쌍칼로 이렇게 돼 있는 이만큼인데 이만큼 마이센 도자기 이게 하나가 지금 요를 한 세트가 5만 달러 이거는 뭐 3만 7천 달러예요. 굉장히 고가인데 이 도자기가 2, 3편 도자기가 유럽에 수출되고 마이센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 도자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일인데 이 그 마이센에서 그 아리타 도자기 흉내난 이 도자기를 만들었고 제이제이 펜들러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고가품으로 유럽의 최초의 도자기입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 지겹죠? 네? 10분 쉬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먹으면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네. 박물관 보고 오십니다. 이게 저 뒷무당이지 않습니까?
통과학적 내용하고 좀 결부시켜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뭐냐면 제가 진해에서부터 남해안 쪽으로 해갖고 호수도까지 가는 길인데 그것도 호수도가 아니고 삼분지 이 정도 가는 데서 이제 끝을 내용들입니다. 사실 굉장히 그러면은 낙동강 700리 가는데 낙동강 700리를 가려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다 돼 있지만은 못하고 그 밑에 남쪽에 한 3분지 간 지역에서 끝을 낼 겁니다. 이 내용에 지금 하고 다르게 남해안 쪽에서부터 제포선기로부터 얻어지는 역사적인 교훈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겠는데 실제로 고려가 망하게 되는 게 1350년 경인묘국입니다. 경인년에 외부들이 세계적으로 이 한국을 약탈하기 시작한 조선반도를 약탈하는데 340년 동안 394회 다시 말해서 한반도를 쑥대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에 무장이 나타나는데 엘리트 무장이 나타나는데 그런 무슨이나 제가 박이나 이런 굉장히 그 당시에 이 훌륭한 장수들이 나타나면서 거기서 세력을 모아서 고려 말이 망하게 되는 것도 고려가 이 근신 건문 세족들이 굉장히 부정을 많이 저지르거든요. 그래도 심하고 땅을 산천을 경계를 할 수 있는 땅이 많으니까 백분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이러면서 이제 이 혁신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외부로부터 힘을 얻었던 이성계가 독세를 하면서 우리가 망하게 되는 이런 느낌이나 그럼 1350년에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납니까? 1592년 240년이 보고 난 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경인여부와 임진왜란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 침범하는 외국들만 왔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주기가 240년, 260년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 했고 앞으로 네 번째는 어떻게 이걸 맞춘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제가 오늘 모실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임진왜란이 이렇게 일어나고 경인여부가 일어날 때에 이 경인여부라는 게 아까 지금 이 빨간옷도 댕기는 게 이 외구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외구들이 실제로 일본 열도가 그 당시에 많은 부분에 세력이 집중화되면서 옛날에는 신라시대나 그 전에는 약탈하는 선거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세력을 규합시키면서 통일이 됩니다. 농경의 농경도 발전하고 이러니까 군인들이 외부가 실제로 세계적인 풍비를 갖추게 되고 그게 조선을 그러니까 한반도를 약탈하는 게 세계적으로 약탈하는 근간이 돼서 경인여부가 만들어지고 이때 고려 말에 1350년부터 해서 1391년 40년간 약탈하면서 고려가 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도 풍신수지비가 전국을 또 통일시키지 않습니까? 그것도 새로운 조청이 나오고 새로운 무기가 나오면서 일본이 또다시 우리 한반도를 응답하고 이게 1592년인데 그게 여기까지가 240년이라는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지나고 1876년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는데 저게 계산하면 한 250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메이지 유신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나라 문물을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이면서 스페인이나 이런 데부터 받아들이면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이 부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부가 척치하고 그 힘으로 우리를 밀어붙이면 이게 한반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가정들이 최초 큰 일이 일어나면부터 일본은 1350년, 1592년, 1870년, 6년, 플러스 240년, 260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2100년, 2120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는가?
그거를 이제 조금 과학적인 내용을 가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역사 인문학적인 관점인데 이제는 과학적인 내용도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스마트폰을 한번 잘 쓰시는 기회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캐셔마카 2011년 3월 11일하고 2014년 9월 28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억납니까? 일본에 쓰나미하고 지금 화산 요새 생기고 있어요. 까오로 풀어 쓰나미 오는 거 보셨죠? 그 다음 이거 이제 또 그 3월 11일에 대한 사진들 이거 보세요. 그 다음 이게죠. 그 다음 한번 더 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쓰나미가 이렇게 오면서 일본이 망가진다라는 걸 지금 무시가 원전이 지금까지도 문제죠 지금. 자, 그 다음 올해 온다케산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사진을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이런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저 사진을 보여드리고 제가 저 PC 노트북으로 이제 시연을 해드릴 건데 여기고 온다케 아까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리고 자. 일본 도쿄 주변에 판이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라시아판이라면은 유럽과 아시아가 한 덩어리입니다. 이게. 그거 뭐 땅이 무조건 그렇게 한 덩어리다. 이거는 화학적으로 증명됐고 일본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까 있습니다. 그 일본이 쓰는 내용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필리핀판이 있고 태평양판이 있고 북미판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 네 개의 판때기에 딱 앉아 있습니다. 이 네 개의 판때기에 앉아 있으니까 판때기에 앉아 있다. 우리는 유라시아에 붙었으니까 이럴 때 나중에 이제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를 장부로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 이 땅덩어리 항상 움직입니다.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시죠?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불안하다. 아까 그래서 저 쓰나미가 왔고 지금 온다케 산에 화산폭발 계속 일어나면 그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그래갖고 부산 사진 보겠습니다. 일본 그대로 자기들 쓴 건 아닙니다. 그대로. 이거에 대한 건 내가 실제로 구글 지도로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넘어가고 일본 도쿄 이동판이 이 태평양판 여기 지금 태평양판이거든요. 이 태평양판에 구글 지도 들어가면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것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구글 지도에 있습니다. 구글 지도에 봅니다. 지도에 본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받는 그걸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런 거를 잘 활용하고 이거를 이제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라는 또 태평양판이 필리핀판으로 섭입됩니다. 들어가 버립니다.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거는 이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메세양 중앙해령이라 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지도로 보면 그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해령을 또 보이거든요. 밑에서 용암 뚫으면서 나가서 자꾸 깡기를 냅니다. 거기 그 흔적이 구글 사진에 나옵니다. 구글 지도에 나옵니다. 1998년 일본 지진 발생 공포도입니다. 이 규모 5 이상 넘어가면은 진짜 흔들리고 이 벽이 깨지고 하는 그런 심한 그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규모 5 미만은 보세요. 한해입니다. 한해 일어난 지진입니다. 5도 이상은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 메가네티드 6 이상이라고 하면은 일본이 지난 110년간 6 이상 6이라면은 회식이 넘는 돌담 축대는 다손이 일어났는데 이 한번 보세요. 110년 동안 일어난 거. 110년입니다.
자, 그 다음. M2.5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난 30년 정도 일어났는데, 몸으로만 느낄 수도 없고, 지진계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래 나왔습니다. 이렇게. 30년간입니다. 아까 이제 1년하고 30년간 비교해 보더라고 빨간 거, 5 정도 되는 거 몇 개 됩니까, 이게? 30년간. 물론 우리가 지진에서 안정된 지역이라 할 수 없다라는 말은 하지만, 일본에 비하면 완전 안정적이다. 그래서 일본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재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있죠. 건물들 이런 것들이.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7 이상의 규모인데, 이 지금 보십시오. 이 한태평양 지역을 해가지고 일본 지금 일어난 게 2년 동안 일어난 건데, 이게 쓰나미하고 일어난 거죠. 이렇게 지금 했고, 요런 표시가 뭐냐 하면은 구글 지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구글 지도에 나옵니다. 그걸 제가 시연을 해드릴 건데, 전율이 올 겁니다. 전율이. 어떤 전율이 오는지를 한번. 구글 지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지도에서 제가 시연을 할 거라. 이게 이제 이 판때기가, 땅덩어리가 움직이는데, 요게 지금 이쪽 부분입니다. 필리핀판, 요게 태평양판, 북미판, 유라시아판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나라 유라시아판 이렇게 있죠. 이게 지금 화살표 방향대로 이런 방향대로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속도가 1년에 뭐 2cm, 2cm씩 다 나와가지고 지금은 일성으로 다 측정을 가능하고 나오는데, 이런 판때기가 지도에 나옵니다. 구글 지도에 나온다. 구글 지도에 그냥 이렇게 안 그려져 있고, 이런 식으로 안 그려져 있고, 제가 사진으로, 그러니까 구글 지도를 보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화학으로 보는 일본의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일본의 유전자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제가 가서 시연을 할 겁니다. 저게 뭐냐면은 인도 대륙이죠. 인도 대륙인데, 인도 대륙에 실제로 저 위에 요 티베트 요 지역에 뭡니까? 어떤 산맥이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게 땅이 7천만 년 전에 요 밑에 있다가, 이게 어디서 올라오냐면은 남극에 붙어 있다가 이게 움직여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유라시아 판을 밀어가지고 밑으로 파고들 거거든요. 파고들면 올릴 거거든요. 올린 흔적이 구글 사진에 나옵니다. 자, 그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글 지도를 볼 때 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확대해가 보죠. 자, 이걸 이제 줄입니다. 줄여가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쭉 줄입니다. 이걸 좀 줄입니다. 자, 이게 자꾸 줄입니다. 줄여가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선명하게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게 태평양판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게 필리핀판이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유라시아판이고, 요쪽으로 가 있는 게 북미판입니다. 북미 대륙이다, 이거죠. 자, 이걸
그 다음에 태평양판이 조금 더 이쪽으로 가갖고 남아메리카로 가보겠습니다. 남아메리카에 확대를 해볼게요. 이 땅이 밑에 태평양판이 파고들어온 게 보이죠? 보이죠? 땅이 이 남아메리카 대륙을 태평양판이 밀고 들어가니까 이 지역이 솟아오를 거 아닙니까? 솟아오르면서 여기에 하산지대, 하산, 우범지대라 하듯이 하산지대입니다. 완전히 여기 하산지대. 자, 필리핀 쪽으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필리핀 쪽으로 한번 더 가보면은 땅이 땅으로 파고 들어가고 할 때에 이 필리핀판이 있는데 필리핀판은 요 밑에 해저판입니다. 해저판인데 태평양 해저판이 필리핀 해저판으로 들어갔는데 요 지금 등줄기가 한번 보겠습니다. 등줄기를 보는데 등줄기 보기 전에 한번 이거 쭉 올립니다. 여기 올리면은 요게 지금 찢어진 곳이 있죠. 찢어진 곳을 더 확대해가 올려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여기에 뭐가 앉아있을 것 같습니까? 일본의 가장 큰, 일본의 명산이라 하는 명산이 있습니까? 자, 여기 쭉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보면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가 앉아있습니까, 이게? 요 그대로 올라가는데, 요 그대로 올라가는데. 요 보세요. 후지산이 앉아있습니까? 그렇죠? 대륙의 판과 판이 맞아쳐지는 그 찢어진 곳에 후지산이 있다는 거예요. 후지산은 언젠가는 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필리핀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땅과 땅이 마주치는데 이 밀어내는데 어떤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요 지금 요 등줄기입니다. 요 등줄기. 여기 지금 요 밑에 이 태평양판이 필리핀 해저판을 밀어 올리거든요. 들어 올리니까 요쪽 등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등줄기를. 자, 제가 확대합니다, 지금. 확대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쪽에. 이쪽, 지금 보십시오. 여기 이 등줄기입니다. 이게 섬이 나오죠. 이 섬들이 어떤 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섬이 쭉 나란히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섬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분화구입니다. 분화구. 요 등줄기가 여기에 생겼던 이 등줄기, 요 지금 보이는 이런 등줄기가 쫙 올라가고 있는데 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부 다 뭐로 보입니까? 이 다 분화구입니다. 하였잖아요, 이게. 또 거기에 또 올라가 봅니다. 또 올라가 보면 이 분화구죠. 그 다음 또 이 좀 더 오래된 분화구입니다. 이게
지금 이 등줄기로 해가지고 분하고지? 분하고 이 등줄기를 해서 이게 뭐 제가 알기로 350개의 분화선이 쫙 연결됩니다. 태평양판이 필리핀판으로 밀어붙이니까 옛날에 이 땅이 불안해하고 화산이 터졌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중에 화산 지역의 한 태평양 지역으로 해갖고 그런 지역으로 일어나는 거 필리핀하고 그 인도 쓰나미 뭐 인도의 뭐 사람 말씀하기 전부 다 화산지대 저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데 특히 일본만큼 일본이 4개의 대륙 판때기에 앉아있는 나라는 딱 일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계속 흔들리니까 어떤 문제 자기들이 불안해요. 바깥에 나가려고 하니까 바깥에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딥니까? 남쪽은 뭐 남극도 아니고 필리핀도 아니고 남한에게 한반도다 이거. 한반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문제. 자기들이 뭔가 통일이 되고 힘이 생길 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주기가 지금까지 3번을 했는데 250년 주기인 거예요. 그럼 1876년에 우리나라를 강화도 조약을 해서 우리 정식으로는 1910년에 합병됐지만 그 조짐은 이미 1876년에 일어났으니까 거기다 플러스 250년 하니까 2100년 내지 2120년에 일본이 주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즉 자기들이 국론이 뭔가 통일이 되고 할 때에 자기들도 알거든. 이 내용은 우리 여기 있는 분이 이제 뭐 전에 설명 들어가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거의 다 처음 들어서 아실 겁니다. 여기에 이런 자료는 이미 오픈되어 있는 거지. 제가 아는 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진을 기계공학에서 가르치를 하다 보니까 이 지진과 진동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땅덩어리 움직이다. 땅덩어리가 여기 움직이면 저 판때기다. 이게 그 판계라고 하는 건데 그 판때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아프리카 아까 인도 이야기 했으니까 인도 한번 보죠. 인도가 아까 전에 이렇게 인도 판때기가 땅 판때기가 이 판이 유라시아 판을 밀어붙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밀어붙이니까 어떤 식으로 즉 대륙과 대륙이 아까 전에는 필리핀과 태평양판을 대서판이 밀어누르고 여기에 대륙과 대륙 인도 대륙과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판으로 밑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그 마주치는 점에 뭐가 생기는가? 이제 쭉 하면서 이 산맥이 형성되죠. 이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밀어 올려버리니까 그러니까 티베트 전원 지역에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 지진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로 가보면 이 아프리카의 이 땅덩어리하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반도하고 이 아프리카하고 원래 붙었던 게 여기 해령이라는 건데 해령 그 바다의 계곡인데 여기에 요 계곡에 용암이 올라오면서 요 부분에 용암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걸 밀어내거든요. 밀어내면서 이게 그대로 붙습니다. 이 정도. 그렇죠.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밀어내면서 여기서 용암이 분출되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밀어내는데 요 가까이 요게 있는 거하고 요 멀리 있는 거 이거하고 붙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요게 있는 그 해적물하고 요게 해적물 하면은 요게 가장 최근 거고 요게 가장 오래된 겁니다. 이게 자석을 연구하면 다 이렇게 분석을 해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드디어 이쪽 아프리카의 이쪽 부분은 따라하고 여기 갈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갈라지는 걸 볼게요. 이게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이 바다 같은 호수죠, 이게. 이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아니. 이쪽으로. 이 바다입니다, 바다. 여기 바다죠. 그래서 이쪽 땅덩어리가
지금 갈라지고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갈라진 틈에서 용암이 나오는데, 요 안에 이렇게 지금 굴곡이 이렇게 많을 겁니다, 이게. 굴곡. 여기 보이죠, 이게. 여기서 용암이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입니까? 그래서 이 땅덩어리가 항상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불안한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이 자기들이 국론이 통일될 때에 그 주기가 250년, 지금까지 보면 250년 되는데 250년 되면은 뭔가 우리나라를 찝찝거릴 거다. 그 찝찝거리는 그 시기가 2100년, 2100년, 제가 막 불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렇다. 일본은 가만히 안 있는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 전쟁을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습니까? 일본이 일으켰는데 저가 방어를 짜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짜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운명이 야구적인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제가 침략을 우리 이 자리에서 막자 못 막자 이런 건 할 수 없더라도 가는 방향은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굉장히 좀 딱딱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조금 더 넘어가면서 이혜민, 강은철의 노래 성포로 가는 길, 그 노래의 탄생의 배경이 되는 게 진해 삼포가 있습니다. 그게 진해 삼포에서 이혜민이 학교 학창시절에 무전여행하면서 이 삼포를 들려가지고 여기서 노래를 한 게 노래입니다. 바람 부는 저도 그때는 삼포로 가는 게 있겠지. 근데 제가 노래를 부르니 참 잘 부르기 아끼기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예민의 이 노래는 예민이 뭐죠? 그 50분 왕순이 아싸 불안하니 그래도 하나야 비와 가까이 풀러 나무 아래 이런 노래를 작곡을 했던 사람이 예민이 강은철이가 부르고, 그 다음에 한포도 때 노래비가 이미자의 한포도 때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진해에 가면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 부른다냐면 예민 작곡가가 삼포로 가는 길을 들려서 그 노래를 지은 게 삼포가 계기가 됐고, 한포도 때라는 노래비는 진해 출신인 이 작곡가가 여기 이 지대 아빠들을 생각해서 한포도 때라는 노래를 지었기 때문에 이 노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포도 때 제가 못 부릅니다. 아무 성성부터 하면 부르면 좋겠는데 눈은 크고 키는 굵그레한데 그래서 또 보면은 이미자 이 노래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고 쭉 이 사치동 마을이 뭐 김해평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 김해평야가 없었다. 뭐 이런 거 하고, 제가 이제 이 가공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1864년 예원군이 집권한 그 해에 큰 홍수가, 집권한 그 이름에 큰 홍수가 나면서 이 땅덩어리에 생기면서 여기에 김해평야가 만들어집니다. 김해평야는 임진왜란때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산마을 뭐 이렇게 뭐 많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경부선에 원동역이라는 시비가 있는데 거기에 여인만
그래도 영일만 친구엔 주인공이 여기에 홍수질이라는 시인이 이 책의 그 영일만의 뭡니까 주제가 된다고 하나? 이 영일만 친구인데 이분은 노전했고 대백호는 살아있는데 이분과 이분의 시비와 노래비가 경부선 운동회에 가면 홍수의 운동력 시비가 있고 국립꽃 영일만의 노래비가 있습니다. 영일만 친구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현대로 오면은 이제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이런 거 하고 뭐 소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지난 여름 방학 때 이 낙동강 동북길을 뛰어가면서 뛴 것만이 아니고 자료를 조사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썼던 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제의 침략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입니다. 라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낙동강 동북길을 가면서 하는 우리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산토끼 노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녕 이방초등학교의 산토끼 노래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일제시대 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가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뭐 여름 방학 때 집에 와서 누우면은 뭐 엄마 곁에 누워도 뭐 생각이 나요 하는 그 노래에 있어서 그것처럼 저 길로 가고 싶어가지고 뭐 아침만 되면은 이 가방을 둘러매고 뛰었던 여름이 지금 생각이 나고 조금 뭐 재미없는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뭡니까 요 앞에 쓰레기는 다 놓아주시고요. 저기 식사는 지금 여기서 바로 앞에 보면 큰 건물이 학교 국내 식당인데 거기서 아마 시간 되시는 분에게 식사를 다 하고 반수를 하면서 이렇게 디저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고자 하는 거는 뭐 역사 이야기든지 뭐 다른 경제 이야기든지 뭐 제가 이제 회사를 여기 하고 학교에 있으면서 시간이 많이 나니까 이런 자료 저런 자료 경제 이야기든지 왜 지금 삼성이 저렇게 힘드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런 이야기든지 제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모아서 정리를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업하는 분한테는 사업하는 분들한테 좋고 그 값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쪽지게가 아니고 쭉 아까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냐라는 쪽으로 해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이 나시면은 저한테 뭐 어떤 거든지 요청을 하시고 노래 부르라 이거는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뭐 대충 제가 네네. 그래서 이 세조의 계유정난하고 전두환의 112가 닮아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완벽하게 닮아 있습니다. 이 닮아 있는 게 너무 닮아가지고 이렇게 전율이 날 정도 닮아 있습니다. 이 뒤에 전개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선을 망하게 한 거는 계유정난이 즉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들어서면서 그 단종에 처음에 누구를 먼저 죽입니까? 김종서하고 안평대구를 먼저 죽이거든. 112가 뭐를 먼저 제거하냐면 정성화를 먼저 제거해요. 정성화를 제거하는데 정성화 제거하고 자기가 1212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사태가 일어납니까?
큰 사태가 일어나죠. 5.18 강주 항쟁이 일어나는데 세조가 마찬가지로 대유정난이 이루고 난 다음에 단종 포기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게 사육신, 생육신들 뭐 이렇게 선비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죽는데 그때 죽었던 선비들의 부인과 딸은 어떻게 됐냐면 전부 다 노비로 갑니다. 그런데 신숙주가 뭐라고 하냐면은 단종의 비인 송씨를 자기한테 선물로 달라고 세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역사가, 아픈 역사가 있거든. 그러고 나중에 그 대유정난을 일으켰던 수양대군과 한 명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명에는 나중에 무관 참시 당하죠.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112의 주역인 노태우와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살려주는 이런 꼴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는 이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역사가 자꾸 어디로 흘러가냐면 그게 대유정난을 통해서 뭐가 있냐면 군구파와 살인파가 싸우고 군구파와 살인파가 싸우다 살인파가 결국은 유호파 영남파로 나누면서 분당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강주 항쟁을 이렇게 일어나면서 뭐가 나냐면 자파냐고 파냐 이게 막 극심하게 나오고 지금도 우리가 그런 역사의 안타까운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권 단종이 언제 얼마나 만에 복권됐냐면 234년이 걸립니다. 단종이 죽고 난 다음에 234년. 그 다음에 김종서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 만에 복권이 됐냐면은, 복권이 됐냐면은 290년이 걸립니다. 신숙주는 얼마? 240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신숙주, 성상문, 김종서, 단종, 죽자마자 단종을 안 불러줬습니다. 다 역적으로 갔습니다. 노상군을 갔다가 단종으로 불러주는데 290년, 250년이 오래 걸렸고 조광조가 죽고 난 다음에 50년이 걸려서 복권이 되는데 바로 김정유가 우리는 우리의 당대 역사가 당대의 사람은 우리 당대에 있는 평가를 못한다. 그러나 후세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 시점에 김정유가 어떻게 평가될 건가 그거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는 다 연결돼 있거든. 뭐 박근혜가 연결돼 있고 누구가 연결돼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죽었던 김호랑 소령 35년 만에 복권이 됐어요. 원주를 옹호하다가 죽었던 김호랑 소령. 그 다음에 전태일 열사는 그것도 35년 걸렸고 복권되는데 민주화 운동하다 죽었던. 그 다음에 김건태 고문 그런 사람도 30년이 다 걸렸어요. 복권되는. 그러니까 빨리라고 알았잖아요. 전부. 근데 그분들이 복권되는데 그 많은 시간이 요구되듯이 저도 김정일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후세 사람들이 김정일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하는 거는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다음에 그 시간이 한다 뭐 이런 게 되면은 너무 오셔가지고 재미없으면 안 오셔도 아시겠습니까? 타고 가시죠. 미안하게. 내용도 빨리 자시고 오늘 권승우 박사님 강의 드린 소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안 했는데 지금 제가 1박 2일 얘기 할까요? 네. 아니 얼마 전 1박 2일 받는 거랑 주제가 좀 일맥상통해서 되게 제가 공감이 많이 되고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네. 특히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그 현대 건축물 그러니까 그때 남아 있었던 거, 근데 건축물 그 얘기를 그때 정준영인가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행하면서 얘기했던 거랑 또 진해가 그러니까 뭐 역사가 그러니까 일제잔재 그 역사가 남아 있고 또 지금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좀 뭐 문화유산
보존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좀 슬프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게 저도 좀 와닿아서 오늘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듣고 되게 공감 더 많이 깊게 상세하게 많이 하시네요. 그랬죠. 네,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네. 뺏은 자와 뺏긴 자들의 도시. 네네. 그게 좀 정말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 문구를. 네. 네네. 아무래도 이제 몸으로 직접 이제 그 달리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보는 거하고 또 다른 네. 것 같고. 저도 같이 뭐 달리지는 못하지만 걸으면서라도 한번 이렇게 좀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저 권승훈 박사님이 강의는 전에도 한번 들어보셨는가요? 아니 오늘 제가 뭐 말씀이 원래 이렇게 되게 맛깔스럽게 잘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오늘에서의 제 기회를 잡아가지고 왔었죠. 네. 앞으로도 이제 그 강의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오셔갖고 또. 네, 들으시겠네요. 그러고 싶어요. 네. 네. 실례지만 어디서 오신 성함하고 공은 어떻게 거주하시죠? 저 송정동이고 이름 말씀드려야 되나요? 뭐 아껴 주겠어요. 아, 네, 그냥 네. 권 박사님 저 팬입니다. 네. 아, 네. 그럼 여기 오늘 강의 이제 알게 된 동기는? 아, 저기 아시는 분이 강의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어제 부랴부랴 오고 싶어가지고 왔죠. 네. 아, 이게 바쁜 시간이신데 오셨다는 거는 네, 또 네, 듣고 네, 싶어서 오셨죠? 네, 네. 예. 하여튼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